엄마 유품에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아래의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싶었어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제가 외면한 시간이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제 손은 마지막 장을 향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야 그 문장의 뜻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엄마가 돌아가신 지 보름쯤 지난 때였어요. 저는 엄마 방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괜찮아졌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옷 한 벌을 접는 일부터 뜻대로 되지 않았죠. 엄마 안경을 집어들면 손이 멈췄습니다. 안경 하나를 보고도 한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서랍 맨 아래에는 손바닥만한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표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쓰던 작은 가계부인 줄 알았습니다. 돈을 적은 수첩이라면 금방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첫 장을 펼치자 가족 이름이 먼저 보였어요. 이름 옆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할 단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자 엄마와 병원에 다녀온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엄마는 초기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아직 초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약을 잘 드시면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설명 중 괜찮다는 부분만 붙잡았습니다. 당장 제 생활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싶었던 거죠. 엄마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곤 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묻는 전화도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저도 웃으며 요일을 알려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마음을 달랬어요. 겉으로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저도 걱정을 접기 쉬웠어요. 전화가 잦아지자 제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걱정보다 또 같은 질문일 거라는 피로가 먼저 올라왔어요. 회의가 있는 날에는 오래 통화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필요한 말만 마치고 전화를 서둘러 끊었어요. 출장 중에는 돌아가서 연락드리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러고도 다시 전화하지 못한 날이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계좌로 용돈을 보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장 빨리 잠재우는 방법이었죠. 송금이 끝나면 화면에 기록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할 일을 했다고 안심했어요. 엄마도 용돈을 받을 때마다 고맙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괜찮다는 허락처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돈을 먼저 요구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통화가 길어지면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뜻부터 내비쳤어요. 저는 그 말을 외로운 날 건네는 인사 정도로 여겼습니다. 용돈을 보냈으니 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죠. 용돈을 보낸 날에는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 가벼움 때문에 찾아갈 날짜를 또 정하지 않았어요. 유품을 정리하던 그날, 저는 서랍 앞에서 수첩 첫 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기록을 가계부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큰 누나 이름 아래에는 허리가 아프니 무리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걱정이 남은 문장이었어요. 둘째 누나 옆에는 좋아하는 김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 옆에는 운전을 못한다는 사실이 남아 있었죠. 남들이 보면 사소한 내용일 겁니다. 제게는 엄마가 가족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은 생활의 조각으로 보였어요. 엄마가 기억의 변화를 얼마나 정확히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수첩은 가족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는 흔적으로만 남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다른 형제들처럼 제 특징도 적혀 있기를 바랐어요. 제 이름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엄마는 그 아래에 저를 늘 미안한 아들이라고만 적어두었어요. 처음에는 그 미안함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제 이름 아래에만 그런 마음이 남았을까요? 마지막 장을 넘기자 작은 메모가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흐려진 글씨도 엄마 것임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메모에는 용돈을 이제 그만 보내도 된다는 뜻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걱정이 이어졌어요. 마지막에는 제 얼굴을 한번 보면 좋겠다는 바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앞장의 미안함이 누구의 것인지 알려주었어요. 엄마는 제가 힘들게 번 돈을 받는 일부터 걱정했습니다. 돈을 더 보내달라는 말 대신 제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남겼죠. 엄마 살림이 넉넉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엄마가 제 형편을 먼저 걱정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다음에야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순서를 읽고도 한동안 수첩을 내려놓지 못했죠. 엄마가 걸어온 전화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잘 지내는지, 밥은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늘 제 안부부터 물었어요. 전에는 그 안부를 익숙한 걱정으로만 들었습니다. 수첩을 읽은 뒤에는 만나고 싶다는 엄마의 기다림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보낸 것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가 기다린 것은 송금 알림이 아니었어요. 메모에 남은 얼굴 한 번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엄마 앞에 서는 평범한 방문이었어요. 그 순간을 저는 계속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통장에 남은 송금 기록은 그 빈 시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수첩을 무릎에 올려둔 채 한참 울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에야 제가 무엇을 빼놓았는지 알게 된 거죠. 조금 더 자주 찾아가고 오래 손을 잡았다면 달라졌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미안해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그 말도 이제는 수첩 앞에서만 맴돌 뿐이에요. 지금도 마지막 메모를 그 자리에 끼워둔 채 수첩을 보관하고 있죠. 가끔 꺼내보면 종이와 글씨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어요. 그래도 제 이름 아래 남은 한 줄의 뜻은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엄마의 미안함보다 제 선택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저는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오래 얹어둡니다. 그리고 엄마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었다는 마음으로 수첩을 덮어요. 이제 그 한 줄은 제 이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뤄둔 얼굴 한 번을 잊지 않게 합니다.